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35살 된 박수진입니다. 시댁에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위로 아주버님 한 분이 계세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시댁은 정말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집안이었어요. 결혼 첫날부터 느꼈어요. 시어머니 최경희 여사가 저를 보는 눈빛이 큰며느리한테 하는 거랑 완전히 달랐거든요. 형님네가 올 때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왔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희가 올 때는 왔어?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돌아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요.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노골적인 차별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만 온갖 일을 시키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상 준비하는 건 당연히 저였고, 설거지도 저, 청소도 저, 음식 나르는 것도 저였어요. 반면에 형님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거나 과일만 까시면 됐어요. 수진아, 너는 젊으니까 빨리 움직여야지. 너희 형님은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안 좋아.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이랑 저는 겨우 4살 차이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형님 허리는 멀쩡하세요. 등산도 자주 다니시거든요. 더 황당한 건 명절 용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한테 용돈을 주시는데 형님은 100만 원, 저는 30만 원이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호네는 아직 애도 없고 집도 전세잖아. 민석이네는 애도 둘에 집도 샀으니까 돈 쓸 데가 많지. 시어머니의 논리는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상한 게 우리가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시댁에서 도와주질 않아서거든요. 아주버님 댁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 전세금 2억을 대주셨대요. 저희는 한 푼도 안 대주셨어요. 물론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저희가 전세라고 하는 논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남편 때문에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대요. 형보다 공부를 잘해도 형보다 운동을 잘했어도 어머니한테는 늘 형만 못하다는 소리만 들으며 컸다고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어릴 때부터 형만 챙겼어. 나한테 그러는 건 괜찮은데 너한테는 안 그러시게. 내가 잘할게. 미안해.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 미안해했어요. 남편 눈빛을 보면 정말 속상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더 참게 됐어요. 남편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요. 그런 반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오히려 우리 남편을 더 챙기시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요새 회사 일은 어때? 힘들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말해. 수진아, 고생 많다. 민호 잘 부탁한다. 시아버지는 우리가 갈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몰래 용돈도 주시곤 했어요. 50만 원, 100만 원씩이요. 시어머니 몰래 주시면서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몰래 주시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아시면 화를 내시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우리한테 용돈 준 걸 아시고는 엄청 싸우셨대요. 당신은 맨날 민호만 챙겨. 민석이가 장남인데 장남을 더 챙겨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어요. 그날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결국 미안하다고만 하셨대요. 저는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다를까? 둘 다 남편 아빠 엄마인데 왜 이렇게 태도가 다를까?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제사 때는 정말 극심했어요. 우리 시댁은 제사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었거든요. 1년에 제사가 4번이나 있었어요. 제사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전날부터 장을 보러 가고 고기 다듬고 나물 삶고 전 부치고 혼자서 다 했어요. 형님은 제사 당일날 와서
예쁘게 화장하고 한복 입고 앉아만 계셨어요. 수진아, 파전 좀 더 붙여. 이거 양이 너무 적어. 수진아, 북어포 안 구웠어? 어떻게 제사상에 북어포를 안 올려? 수진아, 식혜가 왜 이렇게 달아? 다시 만들어.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트집을 잡으셨어요. 반면에 형님이 가져온 과일은 역시 우리 큰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가장 황당했던 건 제삿날 밤이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음식을 나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형님네는 큰 봉투에 고기도 전도 나물도 다 싸주시는데 우리한테는 너네는 둘이 사니까 이 정도면 되지? 하시면서 작은 봉투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든 사람은 저인데 가져가는 건 형님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저는 그때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이 속상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나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엄마가 형만 사랑한다는 거. 초등학교 때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는데 엄마는 관심도 없으셨어. 그런데 형이 수학 시험 80점 맞았을 때는 온 동네 방송을 하셨거든. 그때 알았지. 아, 나는 엄마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남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이 착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 아버지는 항상 나를 챙겨주셨거든. 형이 칭찬받을 때 나한테 와서 민호야, 너도 잘했어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그래서 난 아버지가 좋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남편을 챙기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노골적으로 차별하니까 시아버지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남편을 챙기시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결혼 10년 차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모셔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행동의 의미를 우리 모두는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뜻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우리는 며칠을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울기만 하셨고 아주버님은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화 통화만 하셨어요. 아마 회사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남편 곁에서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시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차례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차례였어요. 남편이 들어가서 15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물어보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나중에 얘기할게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간호사분이 나와서 며느리분도 들어오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신 채로 누워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는 손짓을 하셨어요. 가까이 오라는 신호였어요. 수진아, 가까이 와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가서 몸을 숙였어요. 수진아, 너 민호 잘 부탁한다. 민호는 착한 아이야.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거 시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서 베개 밑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베개 밑을 확인했는데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민호한테 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민호한테만 줘. 알겠지? 네, 아버님. 그리고 변호사 이정훈 그 사람한테 연락해. 내 유언장이 거기 있어. 시아버지는 이름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에 메모했어요. 꼭 이정훈 변호사 찾아가. 알겠지?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맙다, 수진아.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민호에 대한 걱정이 줄었어. 그 말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밤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3일장으로 치렀는데 저는 그 3일 동안 계속 일만 했어요. 조문객들 맞이하고 음식 나르고 정리하고. 형님은 상주 가족들 옆에 앉아서 같이 우시기만 하셨어요. 저는 뛰어다니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더 컸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시댁집으로 모였어요. 49제 날짜도 정해야 하고 유품도 정리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전했어요. 남편은 봉투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명함은 이정훈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변호사였어요. 남편은 편지를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그저 말없이 편지를 제게 건넸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형만 챙기는 걸 보면서 많이 외로웠을 거야. 아버지가 더 많이 챙겨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알아주어라. 아버지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너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정훈 변호사를 꼭 찾아가거라. 아버지가 너희 부부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 변호사와 너희만 만나거라. 그리고 수진이 같은 아이도 드물다. 평생 수진이한테 잘하면서 살아라. 사랑한다, 민호야.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여보,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시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모두 거실에 불러 모았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우리 부부. 딱 5명이 둘러앉았어요. 자, 다들 왔으니까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들 알아? 우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아버지가 정확히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총 30억이야. 이 집이 10억,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10억, 그리고 현금이랑 예금이랑 주식 합쳐서 10억. 30억.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특히 아주버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머니, 유산은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세요?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뭐,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50%, 자식들이 50%를 나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15억, 너희 둘이 각각 7억 5천씩. 시어머니의 말에 아주버님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런 건 법적인 얘기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더 많이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더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집 10억하고 현금 5억 해서 15억, 민석이는 상가 건물 10억하고 현금 3억 해서 13억, 민호는 현금 2억.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겨우 2억이라고요? 30억 중에 2억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온 사람답게 또 받아들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랑 아주버님이랑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아버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나요? 11억이나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끼어들어. 넌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 가족끼리 정할 문제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근데 남편도 가족 아닌가요? 남편도 아버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더 많이 물려받는 집안이라고. 그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수진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만하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왜 가만히 있어? 이건 억울한 일이잖아. 수진아, 그냥 그러자. 나는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차별받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때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동서, 그냥 받아들여. 2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받는 게 낫잖아. 2억이라도 받는 게 어디야? 형님은 마치 2억 받는 것도 감지덕지라는 말투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은 13억 받으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야, 박수진! 지금 내가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아주버님이 제 이름과 야라라고 칭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움찔했어요. 아주버님, 저는 그냥. 닥쳐.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주둥이를 놀려? 넌 그냥 시집온 며느리일 뿐이야. 형님,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틀린 말이야. 내 와이프가 지금 우리 가족 회의를 망치고 있잖아. 형님이 먼저 불공평하게 나누려고 하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형한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야, 강민호. 어디 감히 형한테 대들어? 어렸을 때는 형한테 찍소리도 못하던 애 주제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먹을 쥐면서 소리쳤어요. 형님, 남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이런 남편을 처음 봤어요. 저는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형님한테 무시당하는 거 다 참았어요. 그래. 그럼 지금도 그렇게 행동해. 버릇없이 형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제 아내까지 무시하는 건 못 참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제가 무시당하는 건 익숙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수진이까지 그렇게 당하는 건 못 봐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수진이까지 무시를 받아야 해요? 왜 수진이까지 차별을 받아야 해요? 저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제사 준비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런데 왜 수진이는 항상 뒷전이에요? 민호야, 진정해.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진정하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잖아요. 그건 참았어요. 근데 제 아내까지 그렇게 대하시면 저는 못 참아요. 남편이 처음으로 폭발했어요. 10년, 아니 평생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것도 저 때문에요.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시댁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나 때문에 형님한테 소리 지른 거 고마워. 괜찮아. 우리 내일 이정훈 변호사님한테 가보자. 아버님이 뭔가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 응, 그래야겠지. 다음 날 우리는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30층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엄청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강민호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정훈 변호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우리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태수 회장님과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태수 회장님께서 2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호 씨가 찾아오면 이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강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여보, 무슨 내용이야? 저는 걱정이 돼서 편지를 같이 봤어요.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 민호야, 너는 사실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야. 아버지가 30년 전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었어. 너의 친모는 너를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어. 아버지는 갓난아기였던 너를 데려와서 최경이 지금의 너의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부탁했지. 처음에는 반대했어. 당연하지. 남편의 바람으로 생긴 아이를 키워야 한다니.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어. 조건이 있었어. 내가 민석이보다 절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였지.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너를 키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너는 평생 차별받으며 자랐어.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주거라.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야. 박지연, 너의 친어머니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평생 최경희에게 미안했고 동시에 너에게도 미안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었어. 유언장을 확인해봐. 아버지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그리고 민호야, 수진이를 잘 만났다. 수진이는 너의 친모를 많이 닮았어. 착하고 따뜻하고 강하지. 수진이를 절대 놓치지 마라. 사랑한다, 민호야. 아버지가 널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나 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여보, 이정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최경의 여사님께는 절대로요. 이건 민호 씨만 아시면 됩니다. 네, 남편은 겨우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장님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공증된 유언장을 꺼냈어요. 우리는 함께 읽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강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총 재산 30억 중 현거 주지인 집 10억은 배우자 최경희에게 상속한다. 이 나머지 20억 중 18억 상가 건물 10억 플러스 현금 및 동산 8억은 둘째 아들 강민호에게 상속한다. 3. 나머지 2억은 첫째 아들 강민석에게 상속한다. 단, 이 유언장은 내가 사망한 후 1개월 뒤에 공개한다. 그 전에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18억을 주신 거예요. 30억 중 18억을요. 사장님께서 민호 씨를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 죽어서라도 민호한테 제대로 보상해주고 싶다고요. 변호사의 말에 남편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아버지, 아버지. 남편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셨는지 그게 이제야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나요? 정확히 4주 뒤입니다. 그때 유언장 공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가족분들 모두 참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4주 동안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유산 분배를 빨리 정하자고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네가 수진이한테 휘둘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유언장 공개일이 왔어요.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에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우리 부부. 오늘 이 자리는 고 강태수 사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어요. 유언장? 아니, 우리가 이미 유산 분배 얘기 다 했잖아요. 아주버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께서 정식으로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언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총 재산 30억 중 현거 주지인 집 10억은 배우자 최경희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20억 중 18억은 둘째 아들 강민호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2억은 첫째 아들 강민석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호가 18억, 이거 내가 고작 2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셨고요. 말도 안 돼. 나는 장남이에요. 왜 내가 2억밖에 못 받아요? 18억이랑 2억이면 16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아주버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진정해. 형님이 아주버님을 말렸지만 아주버님은 진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장남인데 동생보다 16억이나 적게 받는다고? 내가 버려놓은 게 얼만데? 시어머니도 얼굴이 경악한 얼굴로 소리 질렀어요. 변호사님, 이거 정말 진짜예요. 우리 남편이 정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사실입니다. 사장님께서 2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2년 전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사장님께서 건강하실 때 미리 작성해 두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버님은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남편을 슬쩍 쳐다봤어요.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민호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어요. 넌 이거 알고 있었니?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편지? 네, 아버지가 왜 쟤한테 더 많이 주시는지 설명하신 편지요. 무슨 내용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차별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다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평생 형만 못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형만큼 사랑하신 적이 없었어요. 전 그냥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버지만 절 챙겨주셨어요. 아버지만 제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신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일어섰어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 유언장은 무효야. 내가 법적으로 이해 제기할 거야. 나는 30년 넘게 장남으로서 이 집안을 지켜왔어. 그런데 고작 2억이라고? 말도 안 돼. 아주버님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나는 절대 이걸 인정 못해. 변호사, 우리 법적으로 다툴 거야. 소송 걸 거라고. 여보, 진정해봐요. 진정하라고? 내가 18억 받는데 나보고 진정하라고?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어요.
어머니,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소송해야 해요. 이 유언장 무효 소송.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겠다. 민호가 18억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유언장 공개 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이었어요. 유언장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 둘째 아들이 사장을 부당하게 유혹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 온갖 황당한 주장을 다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수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정훈 변호사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민호 씨, 급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변호사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최경의 여사와 강민석 씨가 어제 법원에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실은 사장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강민석 씨 주장으로는 민호 씨는 사장님의 배다른 자식이고 따라서 정식 상속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도 무효이고 상속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편지를 봤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강민석 씨가 DNA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정말 사장님의 친자인지 확인하겠다고요. DNA 검사요? 네, 만약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상속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만약 남편이 정말로 시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면요? 법적으로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네? 변호사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사장님께서 DNA 검사를 한다면 이걸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 서류를 펼쳐 보였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DNA 검사 결과서? 네, 사장님께서 2년 전에 미리 해두신 겁니다. 강민석 씨의 DNA 검사요. 아주버님 거요? 네, 사장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강민석 씨가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이 서류에 따르면 강민석 씨는 사장님과 혈연 관계가 불일치입니다. 완전히 남이에요. 그럼 아주버님은? 최경의 여사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장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사장님께서 이 사실을 20년 전에 알게 되셨답니다. 우연히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되신 거죠. 사장님은 O형인데 최경의 여사는 A형, 강민석 씨는 AB형이에요.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죠.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를 네, 최경의 여사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장님을 속이고 자기 아들인 것처럼 키운 거죠.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속였다니. 사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민석 씨를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경희 여사가 민호 씨를 차별하는 것도 참지 못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유언장을 준비하신 겁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경희가 나를 속인 것도 억울한데 내 친아들인 민호를 차별하는 것까지 참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경희와 민석이가 소송을 걸면 이 서류를 공개하라. 그리고 민석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밝혀라.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셨는지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해두셨다니. 그리고 사장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유언장을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의 최종 의사는 이렇습니다. 만약 최경희와 강민석이 유언장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민석에게 주기로 한 2억도 철회한다. 그리고 최경희에게 주기로 한 집 10억도 강민호에게 상속한다. 최경희는 배우자로서의 법적 최소 상속분만 받는다. 그럼 강민석 씨는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친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최경희 여사는 법적 최소 상속분인 3억만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나머지 27억은 전부 민호 씨한테 가게 됩니다. 27억이요?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민호한테 미안했지만 죽어서는 민호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만약 경희와 민석이가 욕심을 부리면 그들은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치밀함에 놀랐어요. 모든 걸 다 예상하시고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편지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경희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당신은 욕심을 부렸고 소송을 걸었다는 뜻이겠지. 나는 20년간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을 알면서도 참았어. 민석이를 내 아들처럼 키웠어. 하지만 당신이 내 진짜 아들 민호를 차별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없었어. 민호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고 내 유일한 친아들이요. 이제 당신의 선택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이시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강민석 씨는 상속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최경희 여사는 법적 최소 상속분인 3억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민호 씨한테 갑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고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여보, 당신이 결정해. 이건 당신 인생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하지만 아버님이 당신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신 건 당신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이 먼저 소송을 걸었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이정훈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호 씨, 잘 생각하셨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1차 신문이 열렸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재판장에서 이정훈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어요. 그 순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 서류는 고 강태수 사장님께서 2년 전에 실시한 DNA 검사 결과입니다. 강민석 씨는 강태수 사장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것은 강태수 사장님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만약 최경희와 강민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민석에게 주기로 한 2억을 철회하고 최경희에게 주기로 한 10억도 철회한다. 최경희는 배우자로서의 법적 최소 상속분 3억만 받는다. 나머지는 전부 강민호에게 상속한다. 재판정이 술렁였어요. 재판장님, 아주버님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 DNA 검사 결과는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실시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이정훈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고인께서 본인의 자녀에 대한 DNA 검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에서 먼저 강민호 씨가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DNA 검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법정에서 유효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원고 측의 주장대로
친자 여부가 상속의 핵심 쟁점이라면 이 DNA 검사 결과는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아주버님을 쳐다봤어요. 원고 강민석 씨, 당신이 고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 검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만약 반박하시려면 원고 측에서도 DNA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아주버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어요. 결국 재판은 우리 승소로 끝났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인 강태수의 유언은 정당하며 법적 효력이 있다. 강민석은 고인의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 자격이 없다. 최경희는 배우자로서의 법정 최소 상속분 3억을 받는다. 나머지 27억은 강민호에게 상속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27억을 받았어요. 강남 상가 건물 10억, 현금과 예금 17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법정 최소 상속분 3억을 받으셨지만 시댁집에서 나가셔야 했어요. 집도 남편 명의가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내쫓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냥 그 집에 계세요. 제가 관리비 다 낼게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매번 남편을 볼 때마다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남편은 그냥 괜찮아요 라고만 했어요. 아주버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은 충격. 모든 게 한꺼번에 왔거든요. 형님이 가끔 연락하세요. 도련님, 우리 남편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시면서요. 남편은 고민하다가 아주버님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이자도 받지 않고요. 여보, 왜 형님한테 돈을 빌려줘?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도 피해자야. 형님도 자기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몰랐잖아. 그리고 그래도 같이 자란 형이잖아. 그리고 그게 내 마지막 잡이야. 남편은 여전히 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약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남편은 3억으로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이었어요.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 자신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날 지켜주신 것도.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돈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유산은 가족에게 남긴 교훈이었어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다. 자식은 모두 평등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저는 우리 집 거실에 걸린 시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시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뱃속에 아기를 쓰다듬었어요. 5개월 된 우리 아기였어요. 우리 아가야, 너는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렴. 그리고 진실되게 살렴.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남편을 지켜주셨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대가를, 착하게 살아온 남편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요. 진짜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꽃을 놓고 절을 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제 행복합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민호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서로 맞잡은 손 놓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자녀는 평등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생이 어떻든 성별이 무엇이든요. 가족이란 울타리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부모이고 어른이라고요. 흔하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